네, 김도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주요 발언 정리를 했는데 그럼 현장에서 어떤 얘기 육성으로 오갔는지 실제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 부채는 400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어이 국가 부채 천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을 지원하면서 건전 재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대외의 신인도를 지켜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 복원되었습니다. 네, 소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전 생태계, 한미 동맹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 탓을 좀 많이 했군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 이름이 18번 나왔어요. 계엄은 이제 그 납득할 수 없지만 이유를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 이유가 이제 그 우리 민주당 의회 완전히 독주 있잖아요. 무분별한 탄핵이나 그런데 그 원인을 따져봐야 된다고 했고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자기가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치적인 모반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비판을 했거든요. 네. 저는 뭐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 봐요. 우리가 계엄은 이게 그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민주당의 그 이재명 방탄 이게 근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 연설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나하나 또 비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합니다. 29번의 연쇄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제2호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네, 황선필 대변인,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리기,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섰는데, 자,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가 좀 있는데 어떤 효과, 어떤 걸 기대하고 좀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상당히 무기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정권 때리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 문재인 정권이 잘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권 이양받아서 잘하면 되는 건데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문재인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뭐 예산 삭감 얘기하고 탄핵을 주도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 삭감은 국회의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탄핵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권한에 따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이 없는 불법적인 위헌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이 잘못인 것이죠. 그리고 좀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시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서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잠재 성장률 1%로 추락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뭡니까? 상저하고 상반기엔 안 좋지만 하반기엔 올라갈 것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상저하저가 됐어요. 그리고 대외 신임도 얘기하는데 긴축재정으로 주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대외 신임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펑크 이번에도 30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속에서 거시성장률, 거시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결국 여당의 좀 원내대표로서 좀 비전 있는 얘기를 해야지 계속 원색적인 비난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는 화면이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전해드린 대전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 의해서 숨진 사건 관련해서 대전교육청이 브리핑을 갖는 겁니다. 한번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대전 관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불의 사고로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경찰청과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우리 최재모 교육국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2월 10일 16시 30분경 대전 A초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1학년 여학생을 기다리던 모 학원 차량기사가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로 연락을 하였고 돌봄 교실에서는 학생이 내려갔다고 하였으나 이후 재차 연락을 하여도 학생이 오지 않아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생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6시 50분경 학생을 찾을 수 없어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1차로 출동한 경찰이 함께 찾기 시작하였고 2차로 출동한 경찰이 그 후 합류하였습니다. 학부모는 출동한 경찰과 학생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하여 그 위치를 시청각실로 파악하였고 시청각실 내 장비실에 학생과 교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학생의 할머니가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7시 40분경 학생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학생의 아버지는 해당 학교 교감의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쓰러진 채 발견된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한 뒤 18시 15분경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학생은 19시경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사는 당초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2024년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한 교사로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 교사였으나 지난 12월 말 복직 후에는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 중으로 해당 학교가 12월 27일부터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학교는 2월 11일 휴업을 실시하고 이후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며 긴급 심리정서 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트라우마 위기 대처 긴급 상담을 에듀윌링 센터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학생을 대상으로는 본청 및 교육전청, 위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족의 의견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학교 애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하여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학생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관련 원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소명하시면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초등학생 8살 김하늘 양 피살 관련해 대전교육청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자, 윤지원 기자, 일단은 뭐 사후의 조치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변이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경위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새로 나온 내용은 이 해당 교사가 6개월간 질병 휴직 중이었는데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을 한 것이었다고 조기 복직을 합니다. 했다. 네, 그렇습니다. 휴직 전까지는 2학년 담임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후에 이 복직한 이후에는 교과목 교사로 근무를 했고요. 실질적인 수업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지금 학교와 협의를 해서 학사 일정을 조정을 할 예정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트라우마 위기 대처 긴급 상담 등 이 심리 상담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학교에서 애도 교육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2월 14일까지 앞으로 나흘간 애도 기간으로 정해서 이 학생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학생 8살 김하늘 양인데요. 네. 이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특히나 이 범행의 조짐이 이 교사가 미리 보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나흘 점에 전에요.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얘기 잠깐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나흘 전에 이 해당 교사가 동료에게 난동을 부려서 좀 휴직 권고가 들어갔는데 교육청에서 아예 같은 사유로 휴직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단이 벌어지긴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학교나 교육청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봐요. 학교가 이제 나흘 전에 동료 교사 있죠. 네. 팔을 이렇게 꺾어서 안 놔준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왜 그때 안 하죠? 이거는 상처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이럴 때 경찰에 신고하면 좀 더 철저하게 그 예방 조치나 경찰이 관심을 가질 텐데 네. 학교 쪽의 책임도 저는 있다 보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청은 왜 이게 동일한 사유로 휴직이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항상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네. 철저하게 그 건강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게 그 2번 아니라 3번, 10번이라도 이게 휴직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 교직에서 뭔가 이게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철저한 검진 후에요. 예. 근데 무조건 동일한 사유는 2번 안 된다?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봐요. 네.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뭐 사후에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이 전에 좀 이런 조치를 해놨으면은 많은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사전에 내놨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좀 지적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생이 사실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고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막지 못했다는 점. 그야말로 만시지탄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있어서 선생님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지금 아주 오래전이지만 초등학교 때 선생님 하셨던 말씀이 종종 기억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만큼 초등학교 시절은 더 중요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에 대한 건강 상태도 면밀하게 체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질병 휴직과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국가가 나서서 어떤 법적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관련 질의응답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현장 목소리 잠깐 들어보도록 이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그 사항에 대한 어떤 유심한 관찰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교사가 단 1회에 한해서 휴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해당 사유는 없었습니다. 이 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교원 양성 과정이라든가 임용 과정에서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 교육청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아침에도 이제 부총리께서도 본청을 방문하셨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파악하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가 방금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떻게 6개월 예정이었는데 20여일 만에 그게 조기 복직이 됐다면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없는가, 그 부분이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입니다. 본인이 내가 병이 있으니까 휴직을 하겠다라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휴직을 명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휴직이라는 것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은 소멸 즉시 복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근데 거기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소견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명한 것입니다. 다음, 예. 네, 대전교육청 브리핑 얘기 들어봤고요. 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온 대로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관련해서 민주당도 바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 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좀 야유를 보내는 장면을 봤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설할 때 우리 당 의원들은 좀 조용히 할 테니 국민의힘 의원들 좀 자제해달라 했는데 뭐 비슷하긴 합니다. 민주당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실 참을 수 없게 만드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면서 오히려 국정 혼란의 주범은 민주당과 이재명 세력이다라고 말을 하니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만평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강도가 장난감 총을 들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꼼짝마 그랬습니다. 어제 벌어진 사건이죠.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돈도 훔치지 못했고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강도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그냥 집에 보내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배경에서 그랬는지, 총은 진짜 총을 챙기려고 했던 건지, 정말 장난감 총을 챙기려고 했던 것인지, 은행의 어떤 과도한 금리에 대해서 경고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적절한 비유입니까? 지금 이제 그 불능 미수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설탕 가지고 당뇨병 환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이게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불능범은 처벌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게 그 완전히 실행이 수단이 불가능한 걸로 할라 했을 때는요. 우리나라는 이게 그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 미수고 감경하고요. 아예 위험성이 없을 때는 불능범 처벌 안 합니다. 네, 어제 은행 강도가 부산에서 있었는데 이 장난감 총으로 했다. 이걸 비유하면서 서로 두 분이 말씀을 나눈 걸로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다. 오늘 조금 전 10시부터는 새로운 변론이 7차 변론이 열리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윤정 기자, 일단은 오늘 증인이 한 3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데 증인이 누구누구 나오고, 일단은 오늘 증인들은 윤 대통령 측이 좀 원한 증인들인 거죠. 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회 측도 그리고 윤 대통령 측도 모두 요구를 한 증인입니다. 네. 오늘 10시 반부터 지금 증인석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의 절차상의 하자 문제, 또 윤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아니드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 윤 대통령이 앞서서 계속 얘기를 했던 국회에 대한 어떤 경고성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뒷받침하는 발언을 했고요. 네. 또 계엄과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단전 단수 의혹에 대해서 좀 부인을 하는 듯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또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가운데 비상계엄이 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오늘 7차 변론 조금 전 화면인 걸 좀 확인할 수 있겠고,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단전 단수 지시를 대통령이 했느냐 오늘 쟁점될 것 같은데, 증인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적 없다라는 표현보다 답변하기 어렵다, 답변이 제한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국토특위에서 예상을 했던 해봅니다.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날 11시 뭐 한 30몇 분인가 그쯤에 이상민 장관에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경찰이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진압을 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그렇게 올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방청에 말을 해가지고 단전 단수에 협조해달라고 지시를 한 것이고, 이상민 장관도 소방청장에게 먼저 지시를 하고 이 소방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소방청 차장은 서울시 재난관리 본부장에게까지 이게 지시가 됐는데 결국 여기서는 위법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는지 단전 단수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합니다. 이 검찰에는요, 영화에서 봤던 그 진실의 방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 가서 조서를 꾸밀 때는 다 사실을 말하다가 검찰 나와서 탄핵 심사에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은 사건들을 보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누가 저질렀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다 밝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황 증거도 있고 그 안에 지시받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명백한 증거들이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장관이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또 답변 못한다느니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때문에 또 기회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진실은 밝혀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탄핵 심판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사실 오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 증인 선서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증감법 3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뭐하기 전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일단은 오늘 탄핵 심판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발언을 할지,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질의에 대답을 할지도 관심인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할 걸로 보이십니까? 예, 많이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속보가 떠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단전 단수는 검찰에만 공정이 있고요. 네. 경찰에 조사한 건 또 없어요. 왜 이게 그런 겁니까?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적했잖아요. 여러 기관이 공차고 네. 막 이게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보니까 막 혼선이 있고 일관성도 없고요. 상당히 중구난방이다. 대통령이 오늘 발언권 얻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단전 단수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이게 신문사에 수돗물 끊는다? 이게 가능이란 이야기입니까? 신문사, 방송사 네 군데라고 하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요. 네. 오늘 정언은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북한의 간첩이 이걸 가지고 대통령 끌어내리라, 사회 전복 이런 게 정언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 탄핵이 9대 0으로 기각됐잖아요. 이것도 이야기하고요. 또 이번에도 또 탄핵하려니까 사임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탄핵 문제 남발 이것도 정언하고, 아마 오늘은 이제 헌재가 마지막 정언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한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은 진술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이미 나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일단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이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냐 없냐를 두고도 또 굉장히 헌재의 결정을 두고 말이 많은데, 아니 검찰에서 했던 얘기, 경찰에서 했던 얘기 이게 또 말이 다르면은 어떻게 이걸 다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때가 설레니까 합법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불법이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한 번 잘못했다 해서 이게 설레니까 또 잘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는 게 불법이에요. 헌재법에 보면
재판, 소추, 수사 중인 기록은 이게 송부 촉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시행 규칙을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네. 이건 대국민을 상대로 이게 거짓말한 겁니다. 수사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는 시행 규칙이 없어요. 그리고 시행 규칙이 있더라도 이게 법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송부받은 자체가 불법인데 문제는 이게 받았다 하든 이게 증거로 또 2020년에 법이 바뀌었어요. 형사소송법 예, 관련이죠. 2020년에 형소법이 네.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당사자가 이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한정해서 증거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죠.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이게 2020년에 법이 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송부 요구가 이게 불법인데 그나마 이게 또 불법 서류를 또 이게 그 법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이게 증거로 쓰겠다. 한마디로 이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너 정언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언보다 검찰의 정언을 우리에게 증거로 해서 믿겠다. 다른 그러면 부분입니다. 총을 쏘고 들어가 4일 1조대 끌어내. 그다음에 뭐 2번 3번 계엄하겠다. 이러면 이게 누가 이게 헌법재판 말로 합니까? 그냥 조수로 끝내죠.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헌재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봅니다. 네. 강성필 대변인께 한 번 더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언급하셨지만 어쨌든 네. 검찰 조서와 헌재에서 나왔던 증언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 일괄적으로 증거 채택을 할 것이냐. 헌재 측에서는 일단은 우리들이 알아서 신빙성,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하겠다고 하거든요. 뭐가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송 지휘권은 재판부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헌법 재판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신문 조서를 채택한다고 했을까요? 채택보다 어떻게 면밀히 따져보면 참고한다는 건 말이 맞겠죠. 그런데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위에 있으면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보이냐? 이게 지금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말하는 다 보인다는 다 거예요. 보인다. 똑같은 사람이 봐도 보이는데 자 그러면 증거를 대볼까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이분이 정광훈 목사의 또 장모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이분을 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진우 그 수방사령관이 검찰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한테 얘기했을 때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다 합법적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한 줄 알았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자기한테 화를 내더라. 나는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끌어내라고 4명에서 한 명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내가 답을 못하니까 막 다그치면서 화내더라. 이것을 부관도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랬던 분이 다시 탄핵 심판에 나와가지고 그 전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냈다고 의심이 되어지는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나더니 와서 탄핵 심판에 나와서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증언을. 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이게 오염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신문 조서를 보고 싶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좀 격돌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충돌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어제 그리고 인권위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 이런 권고 안건을 의결했는데 6대 4로 가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윤 기자 일단 어제 인권위 해당 안건 상정 두고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건물에 대거 몰려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의 전부터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을 점거하고 소란을 빚었는데요. 네. 이 모습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문제 안 보여요. 이건 했으면 경찰 신고해서 확인 좀 하세요. 잠깐만 제가 문제 안 보여요. 이건 했으면 경찰 신고해서 확인 좀 할게요. 네,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죠. 그러니까요. 이 어제 오전 8시 반쯤부터 지지자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점거했는데요. 이 10시 반쯤에는 20대, 30대 지지자 30여 명이 이 14층에 모여서 엘리베이터 3개를 아예 막아섰습니다. 앞서서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어떤 한 남성이 캡틴 아메리카 분장을 하고 방패를 들고 등장을 하기도 네. 했었고요. 또 일부 지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이 사상 검증을 하는 질문을 오, 했고 그걸 통과한 사람들만 사상 검증이요. 네,
통과한 사람들만 들여보내거나 특정 언론사는 또 제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시위대는 오후 2시쯤에야 이 경찰에 의해서 해산이 됐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심의를 앞두고 이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이 인권위 건물로 추정되는 도면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자라고 하거나 인권위 직원에 대한 공격을 암시하는 글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일단은 그 캡틴 아메리카인가요? 그 막는 사람들이 이재명, 시진핑 욕해보라, 사상 검증하고 들여보내고 이 인권의 난입을 어쨌든 시도해서 얼마 전에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좀 떠올려서 좀 두려움에 좀 떠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캡틴 아메리카가 무슨 권한과 자격이 있어가지고 사상을 검증하는 거죠. 네.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내란 선동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요. 저는 경찰이 면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저는 법적 처벌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저렇게 지지층들을 결집한 듯한 참 본인 잘못이 없고 어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편향되어 있고 이게 잘못된 수사이고 잘못된 구속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저는 구국 성향의 지지자들이 저렇게 결집하고 또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저러한 행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 국가인권위법 1조를 보면 인권을 수호하고 또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저런 어떤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경찰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뭐 어떤 커뮤니티나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면도 도면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미리서 현장을 가봤다는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경찰의 수사에 대비해 가지고 반대로 말하는 법. 그러니까 인권위에 가서 뭘 하면 안 된다. 네. 뭐 인권위에 뭐 산책을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서 네. 제2의 서부지법 난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런 행동한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요 인권위가 원래 이게 어제가 아니고 네. 옛날에 그 의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 좌파 단체나 직원들이 물리력으로 인권위 회의를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하게 됐는데 네.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우파 국민들이 나가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지킨 거예요. 정당 방위로. 아니 국가기관의 회의를 물리력으로 막은 게 내란입니까? 회의할 수 있도록 방어를 해준 게 내란입니까? 우리 강 위원장님 누구한테 물리력으로 회의를 못하게 막은 게 내란 아닙니까? 아무나 이게 내란이라고 이게 붙이면 안 돼요. 저는 회의를 하게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좌파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게 제가 알기로는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겁니다. 알겠습니다.